네, 안녕하세요. 양회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공동부유론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부론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선부론이 뭐냐면 먼저 부자가 된다. 등소평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년 전에 개혁개방을 주장했을 때 그때 뭐 주된 경제 정책은 뭐였었냐면은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이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게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요즘 경제학에서 뭐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해서 낙수 효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위에 잔이 차면은 그게 밑에 잔으로도 흘러내려간다. 뭐 경제가 위에서부터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또 혜택이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공동 부유론이라는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이제 그걸 주장하면서 이게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공산당의 기본 목표가 됐어요. 일종의 당의 강령의 위치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공동부유로는 시진핑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 등소평 이전에 모택동 시절에 그때 기본적인 그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등소평 이후에 선부론을 주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경제 개발 속도가 GDP 성장 속도가 뭐 매년 10%를 상회하는 속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는데 경제 전체의 파이는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졌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금 중국 정부는 벌써 수년째 그 소득에 있어서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수가 지니 계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니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이면은 그냥 완전히 불평등한 겁니다. 모든 경제의 소득이 한 사람한테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 전부는 소득이 0인 상태. 그 다음에 0이면은 뭐냐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득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완전하게 똑같은 거니까 뭐 완전히 평등한 사회죠. 그래서 이 값이 대략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한 0.35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중국은 현재까지 보면은 공식적으로 진위 결수를 한 몇 년째 이걸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요. 뭐 하여튼 몇 년째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의 이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두 가지가 있죠. 미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1년 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론을 주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전에 그 등소평 시절에 최근 한 40년간에 툭하면은 뭐 이미 1990년대에도 그 공동 부유론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 이전의 공동 부유론은 뭐냐면은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아마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시라이라는 충칭 그 당서기하고 굉장히 큰 권력 투쟁이 있었죠. 근데 이 보시라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공동 부유론을 주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것하고 굉장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게 그냥 어떤 제가 느끼기에는요. 많은 사람들도 보기에는 이게 그냥 그 너무 경제에 있어서 빈부 격차가 크니까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제도화된 느낌이 많습니다. 공동부유론의 기본적인 것을 보면요, 그 거기에서 이제 그 나온 문건들을 그 분석을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분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분배, 1차 분배는 뭐냐면은 시장 분배입니다. 이건 뭐냐면 뭐 좀
그 어려운 말로 요소 생산성이라 그러는데 경제의 요소는 뭐 크게 노동, 토지, 자본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본가는 자본에 해당하는 그 생산성만큼 그 이윤을 가져가고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해당하는 생산성만큼 즉 지대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노동자는 노동 생산성이니까 임금을 가져가고 뭐 이렇게 1차 분배가 이루어지죠. 시장을 통해서 이거는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1차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정부의 제일 큰 역할은 거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막강한 권한이 있죠. 그러면 정부는 그 세금을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 메꿔주고 너무 임금이 작거나 문제가 있는 데는 그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게 2차 분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게 이제 3차 분배란 말이 있었는데요. 이 3차 분배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데죠. 뭐 어디가 500억 위안을 뭐 기부를 했다. 뭐 32억 위안을 뭐 기부를 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3차 분배에 해당하는데 이게 자발적 기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1차 분배 시장에서 하고 2차 분배 정부에서 하고 3차 분배 뭐 우리 많이 보셨듯이 우리나라 대기업은 아직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크게 뭐 기부 문화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뭐 기부 문화는 굉장히 많죠.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은 이제 자발적 기부가 굉장히 거기에는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뭐 절세의 목적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의 일종의 문화로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보면은 굳이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시진핑 정부에서 이번 공동 부유론이라는 것으로서 크게 주장을 하면서 내왔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하나 둘씩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공동 부유론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또 쌍순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쌍순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환이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순환이 뭐가 있냐? 하나는 내부 순환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 순환이 있는데 내부 순환은 우리 뭐 경제에서 많이 쓰는 얘기는 내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 국내 시장을 갖고서 이 순환을 경제 순환을 일으키자 잘 되게 하자 그런 거고요. 내순환이 있으면 외순환인데 뭐 당연히 무역이겠죠. 국제 무역을 이걸 동시 발전하겠다. 그 누가 내수만 살리겠다 또는 무역만 살리겠다 그러진 않죠. 여기까지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요. 쌍순환이 1년 전에 채택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경제 계획 5개년 개발 계획해서 매 5년마다 하나 목표를 딱 내오고 그 목표를 맞춰서 이렇게 쭉 하는 그런 경제 일종의 산업 정책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없어졌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북한도 그걸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매 5년마다 이번 5년 단기 단기 중기 계획은 이거고 또 멀리 뭐 10년 20년 장기 계획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그 경제 계획에 대한 일종의 뭐 청사진 같은 것들을 5년마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작년에 쌍순환이라는 게 채택이 됐고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대략 한 15년 정도의 큰 기간을 바라보고 내놓은 정책이었고요. 그와 함께 이번에 나온 이제 공동 부유론이 아마 앞으로 15년 정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좌우할 그런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우리는 왜 이런 것이 나왔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 중국의 이 성장 모델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하면은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기네스북이 아닌가 그 정도로 그 한 경제의 성장 속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높은 우리나라 기록을 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의 높은 GDP 성장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GDP가 성장을 한다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자 내가 뭐 쌀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쌀농사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그 쌀 씨를 심으면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요. 그 하여튼 이제 그냥 쌀 씨를 심으면은 그게 다시 쌀이 되는 그런 거라면은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죠. 저축해야 된다. 근데 저축을 왜 합니까? 쌀을 내가 만약에 한 가마니를 뭐 10가마니를 생산을 했다. 그러면 3가마니만 먹고 조금 배고프더라도 참고 7가마니는 뭘 하냐면은 다시 쌀을 심는 거죠. 그걸 씨를 삼아서 이게 바로 저축이고 곧 저축은 왜 하냐면은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생산에 투자하기 위해 한 거죠. 그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필요합니까? 저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저축을 위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축을 했는데 중국은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래프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축이 높으니까 저축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 소비가 작다는 거죠. 소비 지출이 작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을 지탱하는 14억 인구의 대부분이 소비 여력이 굉장히 작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소득이 적다는 거죠. 소득을 적게 주었고, 그럼 그걸 가지고서 저축 그리고 투자로 연결시켰던 그런 이제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 부유로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너무 이 소득 격차가 난 거예요. 그럼 소득 격차가 났는데 중국 지도부에서 이제 딱 보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일종의 성장 모델이다, 경제 모델이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그럼 어디를 바꿀 것이냐? 그동안 내순환, 즉 내수의 이제는 우리가 내수를 올려야 된다. 내수를 올린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소비가 한 40% 정도 아닌데요. 이게 예를 들어 미국만 하더라도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율이 70%예요. 우리나라가 한 53% 이 정도 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70%인데 뭐 거의 반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중국이 40%다. 이 얘기 뭐냐면은 경제 전체에서 중국의 이제 일반 백성들이 생산해내는 소득도 그만큼 작다는 거겠죠. 소득이 작으니까 소비 지출도 그만큼 적게 되겠죠. 어쨌든 이 이제 공동 부유론을 하기 위해서는 내순환이 제일 중요한 그 중에 이제 방법론이 되겠죠. 공동 부유론이라는 어떤 거대한 원대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GDP가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빈부격차를 해소해서 내순환을 일으키고 내순환이 무리 없이 잘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적은 소비, 이것은 바로 과도한 저축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중국 은행의 자료들은 그 저축에 대한 구조를 좀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은 소득 수준에 따른 저축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쭉 중국에 관련된 글들을 읽어보니까 어느 은행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은행에서 자료가 하나 이제 유출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은행 저축의 80%를 극소수에 아주 집중이 돼 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당수의 그 일반 백성들은 저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 뭐냐, 저축은 누가 하냐? 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득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얘기 있죠. 부유할수록 저축 성향은 높아지고, 즉 부자일수록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루 세 끼 먹는 건 뭐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만 뭐 얼마나 비싼 걸 먹어봤자 그걸 뭐 100끼를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 부에서 소비를 하는 성향이 비율이, 부자는 적고 가난할수록 소비 성향은 높고 부유할수록 저축 성향은 높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게 결국에 그 저축을, 즉 그 불평등이 저축을 심화하고 저축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높은 저축의 원인은 인구 문제, 노령화도 있고요. 집값이 높으니까 저축을 많이 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또 사회보장제도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실업보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니까 저축을 많이 한다도 있지만은, 현재 중국에서 나온 글들을 보면은 뭐 지금 방금 말한 원인도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뭐니 해도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차이를 한번 볼게요. 요게 미국입니다. 1990년부터 제가 본 이거는 뭐냐면은 소비인데요. 미국의 소비는 요 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대략 70% 가까이, 뭐 65%, 뭐 한 70% 가까운 그 정도, GDP에서 현재는 70% 가까운 것을 소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얼마냐면은 지금 대략 한 42%예요. 미국은 거의 70%, 우리나라는 42%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 56%까지 갔다가 2000년 중반 때죠. 지금 뭐 한 46%네. 죄송합니다. 46%대까지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도 떨어졌는데요. 중국의 이 감소폭은 좀 상당히 놀랄만해요. 왜냐면은 중국이 이게 얼마냐면은 90년에 50%에서 지금 한 40%, 38%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참 심각하죠. 그리고 이게 또 2000년대부터 보면은 2010년까지 거의 뭐 10% 이상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서히 올라왔는데 대략 한 5%, 또 10년간, 최근 10년간 5%밖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그 공동부유론에서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 얘기를 했지만은 이후에도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1차 분배인 겁니다. 이 1차 분배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근데 1차 분배를 높인다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 오늘부터 이게 30%에서 뭐 한 지금 한 중국이 한 38%쯤 되니까 이거를 한 뭐 40 한 10% 한 뭐 48%까지 올리겠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자 임금을 뭐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뭐 30% 인상합니다. 이거 불가능하죠. 이것도 장기적으로 조금씩 해야 경제 충격이 안 가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한번 투자를 보면은 소비가 이렇게 적은 데는 결국에는 투자를 많이 한 거죠. 누가 있나요? 예, 이게 바로 중국의 투자입니다. 투자 비율이 대략 한 43%, 예,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투자 비율은 한 32%, 우리나라도 높은데요. 우리나라보다 11% 포인트 높은 거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자, 미국은 얼마일까요? 예, 대략 한 22%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성장률을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그다음에 금융 위기 이후에 보면은 미국의 성장률이 심지어 뭐 3%, 3점 몇, 뭐 4%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성장률은 굉장히 작죠. 그 얘기 뭐냐면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성장이 작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미국하고 중국의 중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한 3%, 중국이 뭐 한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은 좀 힘들었지만은 그 이전에 2010년까지는 뭐 중국만 하더라도 10%였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한 6%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투자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투자가 효율적이지 않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그 문제가 많다.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투자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 성적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거를 여러 나라별로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선진국이 있고요. 그 미국 이게 미국인데요. 이게 미국인데 미국이 뭐 거의 70%에 가까운 게 있고 우리나라 소비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52%에서 한 47%로까지 굉장히 최근 10년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이거 중국 탓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네, 아주 좋게 올라오는데 10년간 한 6% 정도 올라왔으니까 매년 0.6%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아직은 너무 느리다는 거죠. 이제 그 공동 부유로는 뭐냐면 이것의 속도와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서 한 10년 후에는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서 좀 구체화되면서 수치가 아마 이제 목표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그 중국이 그 뭐냐 성장률 목표치도 구체적으로 안 내놓았듯이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향후에 중국은 아직도 한 10% 정도는 향후 한 10년간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2배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요. 그런 위치에 처하고 있고요. 중국하고 비슷한 나라들 그 1인당 그 국민 소득이 비슷한 나라들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뭐 러시아, 브라질, 폴란드 보면은 여전히 여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소비 그 GDP 대비 소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들은 이따 이제 GDP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접 국가 인도가 이만큼이고요. 5% 그다음에 태국도 굉장히 높네요. 네, 굉장히 의외죠. 태국도 한 50%. 그다음에 월남이 굉장히 높아요. 네, 67%에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굉장히 높은 아주 이례적인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다 월남 베트남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나라죠. 근데 소비가 높은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이게 꼭 특이한 거는 아니고요. 이따가 이제 보시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차 분배에 대한 얘기고요. 1차 분배는 이미 이제 소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소비를 굉장히 키워야 된다. 즉 소득을 키워야지 소비가 키워지겠죠. 즉 1차 분배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 이번에 이제 그 공동 부유론 얘기했을 때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까지만 얘기를 그 정도 수준만 얘기를 했어요. 1차 분배는 뭐 시장에서 결정하고 2차 분배는 정부가 세금으로 결정하고 3차 분배는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고 1차 분배에서는 목표는 얼마고 2차 분배에서의 목표는 뭐고 3차 분배에서 목표는 뭐다.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공동부유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얘기하기는 힘든데 현재 중국 상황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것들이 어떤 그 의미를 갖는지 한번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